월요일 아침은 이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예. 눈도 덜 충혈되실 거고요. 네,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외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onomists cut back recession expectations.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경제학자들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전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보다도 61%에서 54%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도 50% 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확률 자체로만 볼 때는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낮은 침체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는 길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라고 센트럴 플로리다의 경제예측연구소 소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만 해도 이런 전망은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을 4월에 90%에서 이제는 무려 45%까지도 낮춰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 얼마나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전 조사에 비해서 7%포인트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54%라는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옮아가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역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올 하반기 들어서 여러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분명히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시각은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 뒤에 오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가능성, 자연스레 낮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달에 실시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일단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낮춰봤다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일단 10명 중 5명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라고 하죠.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여 잡아서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0.2%에서 이제 1.5%로 높여 잡았고요. 3분기와 4분기 기존 시각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 역시도 거의 2배 가까이 높여 잡는 이런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당초 전망은 금리 인상 여파로 올 하반기가 미국 경기 침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시각을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갑자기 낙관적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앞선 CPI나 PPI들의 경제 지표들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근거들 또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기존 전망의 주된 관점은 작년에 워낙 급격하게 올렸던 사실상 이제 500bp를 급격하게 올렸던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고용이라든지 소비 이런 곳에 여파를 미칠 것이고 역사적인 금리 인상기의 선례들을 봐도 전형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부정적인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이런 시각들과는 정반대의 양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CPI부터 살펴보면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인상률을 나타냈죠. 네. 작년 6월 최고치가 9.1%였으니까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3분의 1가량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연준의 목표치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보여지죠. 또 하나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4%대로 처음 진입을 했죠. 중요한 것은 4%대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이전 전월과 비교해서 상승률 자체가 큰 폭으로 꺾였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CPI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 드라마틱하게 인상률 자체가 크게 꺾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됐죠. 생산자 물가라는 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행 지표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그 압박 완화는 향후 연준 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각이고, 즉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연준의 긴축 압박 이 자체가 완화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 시장의 랠리를 재개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들도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비농업 부분 20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는 밑도르긴 했지만 여전히 20만 명 이상의 고용이 확인이 되면서 고용 지표 자체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 외에 뭐 시장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소비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사상 최대 하루 판매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소비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였는데요. 이게 쭉 근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다시 좀 힘을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면서 기존의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들을 탄탄하게 방어해내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월가의 논쟁거리였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전의 시각들이 경착륙이었다면 전차 연착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레 연준의 긴축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달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 이후에 매파적 동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고, 결국 내년 상반기에 가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으로까지 옮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시켰고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7월에 FOMC에서는 인상 확률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어떻게 경기 침체가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외신 관련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였고요. 경제협력 논의한 젤렌스키와 윤 대통령입니다. 킥박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과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큰 틀의 지원 계획을 밝혔긴 했는데 사실 초점은 재건 사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폴란드 공식 방문에서 폴란드 정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삼각편대를 구축했던 윤 대통령은 인접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순방 일정을 늘리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극비로 방문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재건 사업을 비롯해서 서로 협력할 게 많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사업 가치 사실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유럽의 재건을 지원했던 마셜 플랜과 비유가 되죠. 그래서 제2의 마셜 플랜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당초에 전체적인 재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1,2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최근의 시각은 더 커졌습니다. 이게 2,0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정말로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 규모는 52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6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실제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거는 뭐 학교라든지 주택, 병원, 댐 같은 인프라와 관련된 5천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꼽아보자면 뭐 예를 들면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공항, 철도, 뭐 IT 인프라 건설 등이 핵심 분야로 꼽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다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면서 이제 원전이랑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네. 폴란드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신용 평가 기관의 국제 신용 등급도 높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을 봤었을 때 2% 이상의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다. 그래서 우리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꼽히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폴란드와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제1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아시는 바와 같이 폴란드는 그냥 단일 국가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무기 체계가 나토의 회원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를 되짚어 보자면 우리 방산 수출 방산 국가로서의 우리 입지에 대한 시각 자체가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방산 수출이 아시아라든지 아니 남미 같은 이른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위주로 갔었다면 이번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의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특히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로 우리의 무기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정말로 폴란드 수출 효과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원전이라든지 방산주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마성으로만 해석이 됐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서 우리의 방산주라든지 원전주들을 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테마성이 아닌 좀 지속적인 향방으로도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의 방문이 득과 실을 이렇게 찬반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줄은 몰랐죠. 네, 맞아요. 사실상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정에 없던 이런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제사회 연대 강화라는 윤 정부의 어떤 외교안보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폴란드와 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우리 정부가 여기에 힘을 주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확인한 계기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큰 틀의 지원 계획을 밝혔고요. 그 초점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재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동안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또 전격 방문함으로써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렇게 세 개 국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동 언론 발표를 여기서 보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복센터 건설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인프라 지원 방안에도 논의를 했다라고 말해서 우리 정부의 재건 사업에 기대를 거는 게 상당히 크구나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네, 이제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올지는 저희가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알아봤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쪽의 이야기를 다뤄드렸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재건과 방산 쪽을 봤는데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한 주 동안. 네, 사실 하반기 증시를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가 일정 폭의 조정을 받았고 또 수급 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주포 역할을 해왔다면 이런 모습들이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들의 모습은 코스피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가운데 사실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우리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대형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고 예상보다 괜찮은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JP 모건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현재 시각이 좀 옮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체 순이익 전망치만 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긍정적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 특히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소외받았던 어떤 그 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어닝 시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장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분기 어닝 시즌 실적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이 그 스타트를 열어줬고 지역은행뿐만 아니라 뭐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쪽의 훈풍은 어떻게 퍼질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국내와 해외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저희 한 주 즐거운 시작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